식사하셨어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1번 딜레마 이론은 정부 활동의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정부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 이론은 무슨 이론 같아 그럼? NPM 신공공관리론. 그렇죠? 딜레마 이론은 전략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과 지역 공동체 집단들 사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 이론이다. 전략적 사고, 전략적 합리성. 이건 신공공 서비스. 딜레마 이론은 정부 신뢰를 강조하고 정부 신뢰가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정부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행정이론. 이건 뉴 거버넌스. 그쵸? 딱 봐도. 딜레마 이론은 시차를 두고 변하는 사회현상을 발전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형태의 연구가 행정이론 연구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행정현상 연구에 적용하였다. 시차 이론. 딜레마 이론은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 비교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 상황이 야기되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대안의 선택 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행정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이거 맞죠? 자, 6번 딜레마 이론은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이런 딜레마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해요. 상황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까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네 가지 조건으로 일어나는 걸 말해요. 딜레마, 그래서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론에 인해 발생하는 이 부분이 틀렸죠. 대안이 구체적이고 분명할 때 나타난다고 그랬죠. 분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딜레마 이론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는 것 하나의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딜레마 이론은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관 충돌이 있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우리가 절충안도 선택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절충 불가피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불가능성. 그 절충 불가능성은 단절성이라고 그랬고 딜레마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한다. 선택 불가능성이지 단절성이 아니죠. 단절성은 절충안을 선택할 수 없는 거. 다시요.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좀 외워야 되겠죠. 단절성은 절충안을 선택할 수 없는 거. 그 하원 의장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 이런 절충안이라는 게 없죠.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둘밖에 없죠. 이런 것들 단절성. 자, 그래서 9번도 틀렸습니다. 단절성이 아니라 이건 선택 불가피성이죠. 네 가지 중에서 단절성, 선택 불가피성이죠. 단절성, 상충성,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이 있는데 선택 불가피성이죠. 나중에 이거 외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이론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에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져야 시차죠. 그렇죠? 시차 이론은 정책이나 제도 도입이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시차 이론은 정책이나 제도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아까 버스 전용 차로제 이야기했었죠. 시차 이론은 시차적 요소에서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 계획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정길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주장했다고 그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다고 그랬죠. 타자성의 인정이라고 그랬죠. 타자성 인정.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상상이라고 그랬죠.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에서는 행정에서도 질 가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가 나타난다. 그렇죠? 모든 게 해체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은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서로하는 해체를 통해 더 잘 이해. 그렇죠? 상상, 탈영역화, 은유, 과학주의, 해체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이 아닌 건 과학주의 맞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은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말은 자, 객관주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 진리가 바꿔진다고 그랬어.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은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자, 맞죠? 자, 타자에 대한 존중이지 대상화라는 것은 무시, 것이 이렇게 대상을 만드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타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경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상화. 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한 행정이론은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탈영역화된다고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한 행정이론은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맞죠? 모든 걸 다 뭐한다? 해체하려고 그런다. 거부하려고 그런다. 자, 쌤 거대 담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이런 거 놓고 모든 걸 솔솔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 대해서 핵심 사항들 조금 알아두면 돼요. 시험 문제는 그리 어렵게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우리 쌤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실증주의에 입각한 행정이론은 어떤 게 있었어요? 행태이론, 그렇죠? 그다음 이 실증주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현상학이나 또는 비판 철학도 어느 정도 가미된 이론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후기 행태이론. 그래서 이걸 신행정학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미된 거,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미되는 건 우리가 신공공 서비스론, 그렇죠? 자, 그다음 거기 문화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더글라스의 문화이론, 이건 사실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조직이론은 또 나올까요? 거기 부분에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한번 여기 부분은 전혀 지금 흐름하고가 관계없으니까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이론은 꼭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조직론 할 때 이 부분 다시 나올 겁니다. 조직론에서. 그 다음 그 밑에 통합 있죠. 통합.
통합에서 쌤 27번부터 쭉 있는데 지금까지 이론들을 다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쌤들이 거의 맞출 수 있는데 제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게 있어서 86번 펴주십시오. 86번 86, 87 다 X입니다. X 표시가 없죠. X 표시가 없는데 다 X입니다. 그 부분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풀어오실래요? 저랑 풀어야 되겠죠? 그래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27번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 형태를 행정현상을 설명 변수로 규정한다. 이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이나 형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나 이런 것들의 행태에 대해서 행동이나 동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법으로 할 때 북한법, 우리나라 법 연구를 할 때 법에 대해서 연구하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그 북한의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는 않죠. 북한법 연구, 우리나라 법 조만 법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지 이 사람들 행태를 연구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 규범 등도 포함한다. 이거 맞다고 그랬죠? 주로 비공식적 규범까지 포함해서 특히 비공식적 규범을 강조하는 제도주의가 사회적 제도주의 이렇게 이야기했죠. 후계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지금 다시 환경과 관련해서 행정체제를 이야기했던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슨 론? 환경. 우리가 여기 봐봐요. 환경을 처음으로 고민한 사람이 행태주의 사이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환경이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연구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그스의 생태주의 이렇게 얘기했죠. 생태주의.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생태론을 의미하겠죠. 뭡니까? 거기 툴만의 논변적 접근 방법 환경을 포함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을 강조한다. 그렇죠? 거기 쌤 논변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것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데 그냥 쌤 생각을 해봐. 논변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뭐야? 서로 자기가 맞는 것에 대해서 뭐 한단 말이야? 논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칙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 법칙이라는 건 어떤 건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오지. 우리 토론했는데 그거 결론이 법칙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일단 생각해봐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쌤하고 저하고 논변을 했다고 생각해봐. 논변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법칙이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과학적 관리는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표준적 작업 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이론이다. 정확히 맞죠?
자, 행정 행태론, 마린이, 정치행정 이론론, 민주성 강조. 일단 행태주의가 마린이도 틀렸고, 정치행정 이론론, 그러면 자, 사이먼이 정답일 거고, 정치행정 이론론도 아니죠. 이원론이고. 이건 무조건 틀렸고. 그 다음 행정관리론, 어휘, 정치행정, 이원론. 이건 여기까지 맞고. 형평성 강조? 행정관리론 아까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 기계적 능률성. 그쵸? 비경행정론, 리그스 여기까지 맞고. 정치행정, 이론론 맞고. 합법성? 틀렸죠? 생태주의는 합법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거? 환경과 개방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 오스본, 정치행정 이론론, 성과 강조, 문은 빼버리고 성과 강조 맞죠? 맞습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주는 상황에서 형성된 배타적 이익을 지대라고 한다. 이거 맞다고 그랬죠? 지대이론 중요하다고 그랬고 꼭 받으시라고 그랬고. 파킨슨 법칙에서는 자, 우리가 행정학에서는 관료를 두 가지로 봐요. 관료를 보는 눈에는 누구의 관료와 베버식의 관료와 여기 파킨슨의 관료. 그렇죠? 자, 샘파가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공무원을 베버는 어떻게 봐요? 공무원을 어떻게 봐요? 베버가 이야기하는 게 관료제죠. 관료제에서 이 공무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조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파킨슨이 보는 공무원은 조직의 효율성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수를 늘리는 그런 관료로. 그러니까 관료가 그러면 자 파킨슨의 여기 한번 봅시다. 신공공관리론 NPM에서 보는 관료는 베버적 관리겠어 하면 파킨슨의 관료겠어. 신공공관리론. 자, 리스카튼 같은 사람은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예산을 배분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공공관리론은 전부 다 파킨슨 입장의 관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뭘 추구하려고 한다? 공공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파킨슨 법칙은 에서는 공무원의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자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다음 쉽게 말해서 이 신자유주의는 역시 개인에게 최대의 자유를 주고 국가는 최소 정부가 돼야 되겠죠. 자, 공의제의 비극이라는 주장에서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쌤. 공공재의 비극도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합리적인 인간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야. 여기 공의제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을 자기가 많이 됐으면 많이 기르려고 그러겠죠. 1960년대 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아까 이야기했죠. 실천적 성격, 적실성 맞고 정책 지향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그래서 정책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야. 오늘 배울 정책학. 사이먼은 인간 형태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고 행정이론은 과학과 맞죠?
FRB는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한다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 행정 FRB는 대표적인 정치 행정 이론론자죠. 미국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를 둔 조직이론부터 영향을 맞죠?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요자가 있는 정부 고객으로 맞죠?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 결과로 나타난 재집권화와 재규제화를 경계한다가 아니라 강조하죠. 뉴 거버넌스 이론의 하나인 유인 조직 모형에서는 관리의 개혁 방향으로 가변적 인사관리 그렇죠.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 이거 맞죠?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정치학. 자, 정치학 이건 뭡니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에 바탕을 두는 거고 정치학에 바탕을 둔 건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 정치학에 바탕을 둔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뉴 거버넌스로는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 독점적 역할을 말이 안 되죠. 후기 형태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중요시 말이 안 되죠. 여기 또 신공공 서비스 이론은 민주적 시민 이론, 지역 공동체, 시민사회 모형, 조직 인본주의 담론 이론 등의 기초 맞죠? 자,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갭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을 보면 맞죠? 자, 행태주의는 어떤 것에 입각했다고 그랬어? 실증주의에 입각했고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어떤 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어? 사실만. 자, 그 다음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라는 측면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또 맞습니다.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 설계의 변화보다는 제도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니죠. 제도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자, 쌤, 선거 제도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자, 그 다음 입영 제도가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제도적 안정성보다는 제도 변화를 꼬리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쌤 투표 같은 경우도 많이 없을 때는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잖아. 55번 논변적 접근 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 타협하고 합의를 도출한 민주적 절차 맞죠?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힌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할 때는 그 법이나 제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 같은 건 잘 논의되지 않겠죠. 57번 문제. 19세기 이후 역관적인 비효율을 극복을 위해서 제퍼슨 잭슨. 여러분 잭슨은 대표적인 역관주의자죠. 58번. 192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우월한 현상을 인정한 정치행정 이론론이 맞죠? 경제 대공황 이후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었죠. 자, 59번 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은 농경국가도 산업국가도 아닌 제3국가 형태는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고 이거 맞고 68년 미노부르크 회의 대표적인 신행정학 후기행태주의 말하죠.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완전히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이건 당연하고, 행태주의 행정에서는 철저한 논리 실증주의 방법에 따라 가치 문제를 연구 대상 맞고, 신행정학은 행정은 정책을 가치 중요 아니죠. 신행정학은 가치지향적이라고 그랬죠. 이건 틀렸고, 지평한다라는 주장이 미안해. 근본적인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맞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 부문의 민간 기업의 관리 기법과 시장의 경쟁 원리 도입을 주장했다. 맞고, 신행정론, 정치행정 이론론, 사회적 형평성 강조. 자, 신행정론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놔준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기출지문에서 이원론은 나왔죠. 그렇죠? 이원론 나왔잖아. 그래서 어떤 거 신가버넌스 이론은 이론론이고 이원론 나왔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놔둡시다. 왜냐하면 오스트롬 같은 사람은 신행정론자 이론론이라고 또 주장도 하니까 일단 놔두고, 거기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했어? 미안해. 신행정론이구나. 미안. 내가 신공공관리론을 읽었어. 65번입니다. 신행정론은 정치행정 이론론, 사회적 맞죠? 신행정론은 후계행태주의잖아. 후계행태주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 행정이 뭐가 일어나 이 가치지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적시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건 맞고, 발전 행정론에서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죠. 다음 정책 효율성도 틀리진 않지만 정확히 말하면 효과성이고, 신공공관리론, 정치행정 이론론, 공공가치 강조. 자, 공공가치 강조가 틀렸죠. 일단 이론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놔두자고 하고, 거기 공공가치가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죠. 효율성. 행정 행태론,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 행토론에서는 효과성 아니라고 그랬죠.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어떤 것만 사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효과성은 아닙니다. 69번 가우스는 어떤 사람이야? 가우스 하면 비교행정론, 그렇죠? 행정의 이론 동시에 정치론을 의미한다. 사이먼 원리주의의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죠. 신공공관리론은 선택이론을 주장과 같이 정부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제적 대체함으로 관료적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우리가 공공선택이론 다 받아들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정확한 표현이고,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확대? 이 부분이 틀렸죠. 분절화를 축소하고 재집권화, 재규제화를 어느 정도 확대하고, 그쵸? 자, 그다음 중앙과 지방의 조합, 이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피터스는 뉴 거버넌스의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 참여정부, 유연조직, 저통제, 맞죠?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 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계,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맞죠? 생태론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중범이론의 자극을 주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 다 정리되어 있고 책에도 다 있습니다. 체제로는 행정현상의 중요한 권력, 의사전달, 정책 결정 등의 문제나 행정의 가치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공공선택론은 관할 중첩을 타파하여 공공재 공급 효율성을 높여.
관할 중첩을 하자고 한 사람이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오스트롬이죠. 자, 오스트롬. 자, 앞에 책에서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8번. 뉴 거버넌스론은 정부기관을 배제 않고 계층제를 포함해서 시장과 네트워크를 연계 조합한 방식을 활용해서 공공문제를 협력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맞고. 행태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 맞고. 행정 생태로는 환경적 요인을 따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되죠. 과학적 관리로는 폐쇄체제라고 그랬죠. 인간관계로는 외부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맞죠? 신행정학에서 1968년 개최된 미노브르크 회의를 신행정학 출발점 보고 있다 맞고, 인간관계로는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 육체적 능력보다는 사회적 맞죠? 그래서 이 기계적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 능률이라고 그랬죠. 과학적 관리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 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고, 체제로는 비계쇄적 관점을 중시한다. 체제로는 말 그대로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런 그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체제론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이것도 쌤 정확히 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비계쇄적 관점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계쇄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발전행정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잘할 부분이 먼저 해보면 불균형 발전을 하자고 그래요. 개발 국가들은 선진국과 같이 똑같이 발전할 수 없으니까 잘할 걸 먼저 하자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금 잘하는 부분하고 못하는 부분이 확연히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60, 70년대 발전행정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요. 그럴 때도 잘하는 부분부터 먼저 하자. 불균형 성장입니다. 행정관리론, 전략과 능률성 맞고, 신행정론, 형평성은 맞는데 탈규제? 이거 아니죠. 신공공관리론, 경쟁과 민주성? 민주성 아니죠. 경쟁과 효율성이죠. 뉴 거버넌스 이론, 대응성과 효율성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대응성, 또 책임성, 또는 민주성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뒤에는. 자, 형태로는 기존의 거시적인 제도나 구조가 있는 개인의 표출된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행태를 맞고, 인간관계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심적 욕구나 조직 내 비공식 집단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에 관한 균형 유지를 지향하는 민주적 참여적 맞고, 신공공 서비스로는 시민적 담론, 서비스 나오면 담론이 있어야 되겠죠.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시민 봉사 맞고, 정확히 다 맞습니다. 이제 대강 어떤 건지 다 알 수 있겠죠. 대강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안 들어오죠. 한 번 더 정리할 시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완벽히 이해한 지문만, 이해하지 못한 건 꼭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만 할 게 아니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지문을 별표를 해놓으시고, 그래도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다시 한번 더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거나 해보려고 하니까 물어보거나 2번, 3번 또 봐서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보다시피 계속 반복이잖아. 똑같이 반복 아니다 하더라도 신공공 서비스로 나면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신공공 서비스로 나면 그게 나오죠? 신공공 서비스로 나면 맨날 계속해서 담론 나오고 봉사 나오고, 그렇죠? 담론에 의해서 공익
그 부분 나오고 또 어떤 거? 전략적 사고, 민주적인 행동, 봉사 뭐 이런 거 맨날 나오죠. 반복되죠. 자, 이제 정책론 하겠습니다. 정책론. 우리 쌤 다음 주는 제가 20문제 총론만 해서 20문제 복습 문제를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문제를 좀 전체 풀어봐 주시면. 지금 저희가 이게 지문에 나온 것들은 조금 어려운 지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꼭 이 구급만 한 게 아니라 경찰 간부 이런 문제도 좀 가져오고 그래서 그쪽은 조금 높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져와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정책을 한다. 자, 이 대표적으로 정책론은 어떤 게 정책이에요? 이번에 5세부터 학교 다니는 이것도 정책이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게보다 정책론. 그래서 쌤 정책론 하면 전체 이제 그려봅시다. 그런데 쌤 이런 거 봅시다. 정책은 뭐냐면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정책의 목적이 뭐냐면 정책이란 말 자체가 문제 해결이에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문제가 정부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국무회의에 올라가겠어? 몇 개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보겠고, 이 많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이 정책에 올라가는 거, 정책으로 이렇게 채택되는 것을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그래요. 의제 설정. 이런 정책 의제의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왔어. 그럼 뭐 하겠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많은 해결책들을 생각해서 그 중에서 제일 뭐한 거, 유용한 걸 결정하겠죠. 그걸 뭐라 그러면 정책 결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정책이 결정돼 있으면, 정책이 결정하면 그걸 뭐 해야 되겠어?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방금 5세부터 입학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냥 내년부터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지역별로 한번 시범적인 지역을 몇 군데 좀 이 소규모 지역들 먼저 한번 해보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결정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 정책을 집행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 집행된 걸 당연히 뭐 해야겠어? 정책을 평가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안에도 조금씩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걸 나서 정책을 나중에 종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론은 크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대로 보면. 그래서 정책론 대부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의 의제 설정하고 정책 결정하고 이제 정책을 분석한다고 그랬는데, 결정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좋은지. 그다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과 정책 분석, 그다음 정책 집행, 그다음 정책 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은 알겠죠. 자, 큰 그림만 알면 돼. 일단은 크게 보면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96 보시면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정책의 의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희소한 사회적 자본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개념이에요. 자, 희소한 사회적 자본의 권위적 배분,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봅시다. 사회적 자원 꼭 돈뿐만 아닙니다. 돈, 조세뿐만 여러 가지 재원이 분류되는데 어디다 쓸 건지 결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런 문제 많이 썼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해주면 다른 데서다 쓸 걸 못 쓰잖아. 그럼 결국 여기다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정한 게 정책이죠. 정책은 무슨 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무슨 계획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고 무슨 대책 이런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원을 배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적이란 말은 강제력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영업자 배분한다고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냐고. 당연히 권력이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자원의 함정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정책의 개념적 속성 이렇게 보면 정책이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집단에는 정부의 공공기관이라는 점. 그렇죠? 그다음 정책은 일정한 의도를 갖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쭉 읽어보면 그다음 정책은 규범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지향적, 정치성, 행동지향적, 가변성 이런 게 뭐 있다. 나중에 우리가 뭐 할 때 뒤에 OX 문제 풀 때 한번 보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의 특성에서 라스웰은 문제지향성이 있다, 맥락적이다, 연합학문적 성격이다. 한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학제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규범지향적이고 가기적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당연히 무슨 규범이고 뭐 하려고 하느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느냐, 규범적이란 말은 가치가 들어있단 말이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노인 복지에 대한 투자한다, 노인 복지 사업한다. 당연히 가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규범지향적. 그 밑에 라스웰이 정책학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에서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또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하고 밑에는 정책 내용에 대한 지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자, 정책 거기 과정에 관한 지식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야 될지 있겠죠. 근데 거기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또는 내용에 관한 지식,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야? 아주 쉽게 이야기할게. 거기 일단 써준 대로만 하겠습니다.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그다음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그렇죠? 과정에 필요한 지식. 또는 내용에 필요한 지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자, 좀 죄송한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행정학회 회장하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시죠. 그렇죠? 이분이 행정학회 회장을 여기만 지금 하고 계실 거야. 그렇죠? 그다음 쉽게 해서 정책 평가 부분에 아주 권위자셔. 근데 이번에 논란을 많이 일으켰네요. 그분이 왜 갑자기 교육부 장관을 됐어요? 교육부 장관. 행정학자가 교육부 장관을 됐으니까 교육에 대한 것은 아무리 교수라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교육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니까 잘 알 수 있겠어, 없겠어. 근데 그분이 정책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잘 알겠죠. 여기 부분에 전문가라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과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건 완전히 전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교육에 대한 지식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 5세부터 하면요, 뭔 문제가 있겠어요? 5세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도 돌봄 교실은 줄 서 있어, 줄 서. 근데 지금도 3시 이상까지는 할 수도 없어. 근데 본교육에서 5세에서 학교에다 넣어놓고 8시까지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사가 더 필요하겠어. 근데 교사 줄인다잖아. 시설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쌤이 유치원 교사라고 생각해봐.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담당한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자기가 최소한 자기 돈벌이로 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돈을 일단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3세, 4세, 5세까지 했는데 갑자기 5세가 없어져. 그럼 3세, 4세만 두고 해야 돼. 그럼 거기 관련된 교사들 어떻게 돼? 어린이집 교사들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직 또 직업 없어지네. 그럼 유치원 교사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는 어떻게? 유치원 교사들이 누리교육과정이라고 유치원에는 이미 공교육과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맞춰야 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에 이분은 이건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5세가 영국이나 몇 개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도 하자. 선진국은 이런 게 이미 해결됐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에서 비유하자면 교육 과정에 관한 지식은 아주 풍부해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교육 과정에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못 가졌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분이 환경부 장관 갔어도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면 뭐 하겠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그 앞에 이런 것들은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경험적이고 실증적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지식이고, 자, 여기 봐봐. 교육적 지식은 이런 교육이나 환경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좀 전제가 돼야죠. 교육도 좀 전인교육화 돼야 된다. 전인교육으로 조금 지향해야 된다. 또는 환경이 보호돼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식으로 많이 이야기될 수 있겠어? 거기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지식이면서도 처방적이고 규범적이란 말이야, 지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정책의 구성에는 정책 목표가 있고, 정책 목표는 정책 수단이 있고, 정책 대상, 집단,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이 있다. 뭐 이런 건데 크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자, 목표 수단은 연쇄 관계다. 이런 말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런 이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상에는 혜택을 입는 대상도 있을 거고 수혜 대상도 있고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럴 때 목표 수단의 연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목표에 대한 수단이 있으면 이 수단은 자, 쌤 봅시다. 만약에 A라는 친구가 B라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럼 목표가 여자친구 사귀는 거죠. B라는 여자친구. 그럼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꽃을 줄 수도 있겠고 뭐 이를테면 우리가 CD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줄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꽃을 주는 걸로 했다고 합시다. 이게 수단이죠. 근데 꽃을 주는 거에는 그럼 무슨 꽃? 그러면 꽃을 주는 것이 하나의 또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꽃을 줘야 좋으니까 어떤 꽃은 또 뭐가 되겠어?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목표하고 수단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기 같이 연세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표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목표와 수단은 연세를 갖는다. 계층제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화 이것의 수단으로서 차량 통행의 신속화,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이게 수단이라면 이게 다시 또 목표가 돼서 그 밑에 도로 신설, 도로 확장 이런 것은 또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봅시다. 그다음 아까 정책학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느 이론에서 등장한다 그랬어? 원래 1950년대에 주장됐는데 그때는 행태주의가 힘을 쓸 때라 정책학은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힘을 못 쓰다가 후기 행태주의 되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정책학이 강조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1번 라셀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맞죠? 라셀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이라야 된다고 그랬죠. 라셀의 정책 지향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본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 라셀의 정책 지향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그렇죠? 라셀은 그래서 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적 정책은 1951년 발표된 라셀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됐다. 이것도 맞고 라셀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아까 학제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범학문성, 그다음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그렇죠? 맥락성은 뭐냐면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거 뭡니까? 홍석천 씨 같이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때? 옛날에는 안 나오죠. 지금같이 됐으니까 이런 타자성에 존중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될 수 있어? 정책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라스웰의 주장은 1950년대 당시 미국 정치학계를 휩쓸던 행태주의에 밀려 60년대 말에 와서 비로소 재출발하게 됐다. 이건 맞고 후기 행태주의에서 재출발하게 됩니다.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후기 행태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지향하고 가치 판단과 관련한 사회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틀린 게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것도
사실 행태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승하는 거니까 약간의 뭐가 있어? 문제가 좀 있고, 과학적 방법을 지향한 게 아니라 행태주의의 지나친 논리 실증주의적 방법,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그런 방법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지향한다,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과정으로 단순히 정태적 과정을 그럴 리가,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입법을 말하고, 행정적 과정은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집행이라 이런 거 할 때 정책이 지금 단순한 과정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태적입니까? 그때그때 바꿔주죠. 정책은, 그렇죠? 하다 보면 바꿔주고, 그렇죠? 정책이 딱 정해진 대로 끝나는 게 어디가 있어? 하다 보면 많이 바꿔주고, 그러죠?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 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맞고, 그렇죠? 정책이 정해지면 행동을 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선생님들이 행동할 때 지침이 되겠죠. 옛날에 정책들 봐. 옛날에 12시에 통금이 있었어요. 그 11시부터 마음이 바빠지겠죠. 지금같이 전혀 다른 행동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받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봐봐. 수시했다가 옛날에 학력고사 했다가 수시 영향 받았어요? 받았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금 선생님들의 삶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 이익을 조정통합, 이런 말들이 틀릴 리는 없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선생님 정책하게 해라 그러면 앞부분만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 정책의 유형, 여기서부터 조금 많이 나오죠. 선생님들도 잘 아는 부분이고. 자, 정책의 유형, 지금 이제 전체적인 개관이니까 정책이란 무언가를 좀 받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건가가 먼저 전제돼야 되니까 굉장히 가치지향적이면서도 맥락적인 그 시대와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성향을 지닌 것이보다 정책이다, 뭐 이렇게 받고, 정책의 그럼 유형은 뭐냐? 왜 정책의 유형이 뭐냐고 할 때 로이라는 사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스님들, 그렇죠? 로이의 정책의 유형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틀리죠. 굳건하게. 왜 이 사람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책이 우리는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 정책이 정치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가 정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정책이 정책 형성에 뒤에 뭐가 영향을 미치니까 무슨 정책이냐가 유형을 잘 분리해야 뒤에 어떤 정책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어쨌든 정책의 유형에서 로이 하면 거기 로이의 정책의 유형 분류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왜 의의가 있냐면,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서 정치 체제의 산출이나 종속 변수로 여겨졌던 정책을 독립 변수로 결정했다. 그 말은 아까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요.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요? 정책의 유형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로이는 정부가 행사하는 강제력을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강제력 행사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느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나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뭐 이런 것들은 금방 느낄 수 있겠죠. 이를테면 거기같이 허위 광고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거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뭘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도로건설 하는 거죠. SOC 사업 같은 거, 보조금 이런 것들도 간접적이다. 그렇죠? 그다음 개인적 행위에 주로 뭐한다? 개인적 행위하고 행위 환경에 주는 이 영향을 뭐하는 거? 행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또 구분했는데 개인적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구분할 때 여기 위쪽 봐봐. 여기 직접, 간접, 직접입니다. 여기 개인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 광고 규제한다. 허위 광고 규제한다. 개인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경제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다가 몇 프로 이상은 뭐 해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자율 몇 프로 이상 갖고 있어라. 그래서 이자율을 5% 올리겠다. 이거 해라. 이건 뭐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한다. 1000인 이상은 어떻게 한다. 뭐 선거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도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획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위의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진세를 몇 퍼센트 이상은 누진세, 얼마는 누진세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건 누구에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뭐에게? 개인적 행위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 행위에서 소득세가 얼마 이상한 사람은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그렇죠? 소득을 번다는 행위에 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경제적 행위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분배정책 같은 경우는 쌤들 다 알죠? 분배정책은. 분배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것들은 관세나 보조금 또는 사회간접사업 같은 거, SOC 같은 거, 도로건설, 항만건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분배정책이죠. 배분정책, 분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에게 거기 적용 대상은 개인적인 거죠. 뭐 개인이나 기업, 집단일 수도 있지만 행위 자체에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성정책처럼 구성정책 어떤 재임용을 한다, 어떤 기관을 신설한다 이런 것들은 그 무엇에 주는 거라고? 선거구를 정한다 이런 것들은 행위에 준다. 행위. 그렇죠? 그래서 쌤 일단 분배, 그 다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핵심 키워드만 좀 봅시다. 개인에게 주면서 직접적인 거 규제. 그렇죠? 그 다음 간접적인데 행위에다 주는 것은 뭐다? 구성정책. 그 다음 직접적인데 행위에 주는 거 재분배정책. 그러면 이들이 어떤 분배일 때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나고 규제일 때 어떤 정책 결정들이 다들 달라지니까 이걸 배우자는 거야. 다시 한번 그 의미는 이때 정책 결정하고 이때 정책 결정이 같다 다르다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배우자는 거야.
유형을 구분하자는 거야. 그래서 먼저 쌤 무슨 이 정책 이건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분배에는 어떤 게 있어? 분배는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나 제한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예컨대 국공립 교육 서비스 제공, 공공의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아까 이런 유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정책 결정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분배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대상자들에 배분해야 하기에 그 의사결정이 포크배럴과 같이 경쟁 양상을 보이지만, 막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최종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승자와 패자와 대결 없이 로그롤링식의 정치적 결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다시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다른 거고 좀 다르다는 거야. 다음 밑에 경쟁 과정 속에서 수혜 집단은 정부를 상대로 강한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비용 부담자인 다수 일반 국민은 비용 부담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게 되면서도 인지된 비용 크기가 미미하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지는 않는다. 정책 내용이 비교적 용이하게 소규모 단위로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겠고, 분배 정책은 엘리트론과, 이건 나중에 곧 하겠습니다, 다원주의 모두가 타당하지 않는 제3의 정책이다.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산 무슨 공항이죠? 어디 아프세요? 많이 아파요? 그럼 저 어디 가서 누워 계시면 좋겠는데. 좀 나가서 어디 가서 누워 계시면 좋겠는데. 뭐 불러야 되나? 잠깐만.